고려의 밤은 차가운 불꽃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개경 외곽에 위치한 한씨 가문의 저택은 이미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그 열기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비명뿐이었다. 대들보가 꺾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뼈를 부러뜨리는 소리처럼 들렸으며 타오르는 연기는 숨을 쉬려는 사람들의 폐부를 사정없이 찔러댔다. 한서진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칼자루를 꽉 쥐었지만 이미 그의 앞에는 가문의 무사들이 시신이 되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그림자는 서진의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부장 염도였다. 그의 검에는 아직 식지 않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염도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진을 향해 다가왔고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살기는 서진의 발을 바닥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때 스승이자 형제 같았던 남자의 배신은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를 일으켰지만 서진은 그를 막을 힘이 전혀 없었다. 서진아, 세상은 의리나 충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한 힘과 권력에 의해 재편되는 법이란다. 염도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며 서진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서진의 아버지인 한 장군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비웃듯 말하며 서진의 가슴에 절망이라는 칼날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나 염도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그의 차가운 구슬땀이 핏물 섞인 흙바닥 위로 떨어져 내렸다. 염도는 바닥에 쓰러진 서진의 손목과 발목을 거칠게 짓밟으며 그의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그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장 잔인한 미소를 지었고 곧이어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서진의 귓가를 울렸다. 날카로운 검끝이 서진의 손목 인대를 정확하게 끊어냈고 연이어 발목의 힘줄마저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고통이 서진의 전신을 휘감았고 그는 이제 무사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으며 눈을 질끈 감았다. 기절한 서진을 거칠게 잡아 끈 염도는 그를 말 한 장에 대충 던져넣고는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불타는 가문의 잔해를 뒤로 한 채 그들은 눈 덮인 산길을 지나 백두산의 험준한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서진의 찢어진 상처를 사정없이 핥히었고 흘러나온 피는 눈 위에서 검붉은 꽃처럼 피어났다. 염도는 마치 짐승을 사냥하러 가는 포수처럼 묵묵히 말을 몰았고 그의 등 뒤에서는 오직 서진의 거친 숨소리와 말발굽 소리만이 적막한 사냐를 울렸다. 백두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는 얼어붙은 천지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구름조차 발 아래에 머무는 그곳의 공기는 폐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고 달빛은 얼음 호수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염도는 서진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렸고 서진은 끊어진 손목에서 흘러나오는 피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염도는 천지의 심연을 내려다보며 마치 재물을 바치는 사제처럼 엄숙한 표정으로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지. 내 놈의 보잘것없는 생명이 사라지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다. 염도는 서진의 귀에 대고 차갑게 속삭인 뒤 그의 가슴을 강력한 발길질로 걷어찼다. 서진의 몸은 허공을 날아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천지의 중심으로 떨어져 내렸고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보인 것은 비릿하게 웃고 있는 염도의 얼굴뿐이었다. 중력에 이끌려 추락하는 찰나의 순간에 서진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눈물을 흘렸다. 천지의 수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으나 서진의 몸이 닿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다.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서진의 몸은 순식간에 감각을 잃어갔고 폐 속으로 밀려드는 차가운 수만은 그의 생명을 갉아먹었다. 수심 깊은 곳으로 가라앉을수록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으며 수압은 그의 부서진 육체를 압박해왔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서진은 자신이 이대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심연의 끝에 도달했을 때 서진의 몸은 부드러운 무언가에 걸려 멈춰섰다. 그것은 호수 바닥에서 자라난 기이한 나무뿌리였으며 그 끝에서는 은은한 비취색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진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선혈이 나무뿌리에 닿는 순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끊어졌던 인대와 부서진 뼈 사이로 뜨거운 기운이 스며들었고 그것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영혼을 다시 빚어내는 듯한 강렬한 진동으로 다가와 서진의 정신을 일깨웠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고목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천지의 기운을 먹고 자란 신목이었다. 신목의 가지들은 서진의 사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에게 태고의 생명력을 주입하고 있었고 서진의 가슴 중앙에서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비취색 광채는 호수 전체를 환하게 비추며 서진의 혈관을 타고 흘러가 끊어진 맥을 잇고 새로운 내공의 씨앗을 심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기이한 힘이 서진의 전신을 재구성하며 새로운 운명의 서막을 알렸다. 신목의 정수가 서진의 단전에 자리 잡자마자 그의 의식 속으로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과거에 소멸했던 고대 무학의 정수들이었으며 숲이 속삭임과 대지의 울림이 조화를 이룬 신비로운 초식들이었다. 서진의 몸은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호흡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죽음을 선고받았던 소년의 육체는 이제 신목과 하나가 되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내뿜는 괴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천지의 물결이 거세게 요동치며 수면 위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하늘의 별들이 신목의 부활을 축복하듯 더욱 밝게 빛났고 호수 주변의 동식물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힘의 탄생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천천히 눈을 뜨며 자신을 묶고 있던 물의 장벽을 가볍게 털어냈고 그의 손끝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한서진이 아니었으며 고려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핵이 되어 심연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천지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취색 광채는 수천 척 높이의 수면을 뚫고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백두산을 지키던 전설 속의 영물들이 그 빛을 향해 울부짖었으며 대지는 신령스러운 떨림으로 서진의 귀환을 알렸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신목이 선사한 새로운 감각을 시험해 보았고 그의 의지만으로도 호수의 물줄기가 용오름을 만들며 솟구쳐 올랐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소년의 첫 번째 발걸음이 얼어붙은 호수 바닥을 박차고 수면 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호수 밖으로 솟구쳐 오른 서진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과 같았으며 그의 몸 주위에는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고 있었다. 그가 땅바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주변의 눈들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서진은 멀리 떨어진 개경의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차가운 분노는 신목의 기운과 섞여 고요하지만 치명적인 살기로 변해 백두산 전체를 가득 메웠고 산맥은 그의 의지에 호응하듯 웅장한 소리를 내며 진동했다. 기다려라 염도. 그리고 너희 위선적인 자들아. 내가 받은 고통보다 1000배는 더 지독한 지옥을 보여주마. 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으며 숲의 수호자이자 복수의 화신인 선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한 자루의 목검도 없이 오직 맨손으로 공기를 갈라보았고 그 궤적을 따라 공간이 일그러지며 강력한 충격파가 숲을 뒤흔들었다. 이제 고려의 역사는 신목의 맥을 이어받은 한 소년에 의해 피로 물든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으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진은 산을 내려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천도문의 첩자들을 발견했으나 그들을 죽이지 않고 가볍게 기운만을 내뿜어 기절시켰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직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음을 깨닫고 신목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잠시 은신할 장소를 찾아야 했다. 호수 주변의 고대 동굴로 발길을 옮긴 서진은 그곳에서 신목의 화신이었던 백운의 환영을 마주하게 되었다. 백운은 서진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경고했지만 서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련의 의지를 다졌다. 동굴 안에서 시작된 서진의 첫 번째 수련은 자신의 내면에 깃든 거대한 목기를 정제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신목의 뿌리가 대지의 에너지를 흡수하듯 호흡을 가다듬으며 전신의 혈도를 하나씩 열어갔다. 찢어졌던 피부는 이제 강철보다 단단한 질감을 가졌으면서도
비단처럼 부드러운 유연함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서진이 명상에 잠길 때마다 동굴 벽면에는 신비로운 문양들이 새겨졌고 그것은 곧 사라진 고대 무공인 신목칠경의 비급이 되어 그의 뇌리에 직접 각인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깊은 정적 속에서 서진은 비로소 첫 번째 경지인 목근의 단계를 완성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신목의 핵과 공명하며 일정한 주기로 박동했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만물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주먹을 휘둘렀고 동굴 밖의 거대한 암석이 소리도 없이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고려의 무림과 정계는 전례 없는 대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동굴 입구에 서서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응시하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복수의 갈망을 억눌렀다. 신목의 기운은 그에게 냉철함을 선사했지만 가문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이제 평범한 무사가 아닌 천기 그 자체를 품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가 걷는 길은 곧 하늘의 뜻이 될 것이었다. 소녀는 낡은 옷소매를 정리하고는 산맥 아래로 펼쳐진 험난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고 그의 뒤로 신목의 잎사귀 하나가 고요히 떨어져 내렸다. 천지의 물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으나 그 깊은 속에는 이미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었다. 고려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탐욕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들은 백두산에서 내려온 푸른 안개 속에서 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신목의 맥을 이은 한 소년이 서 있을 것이다.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구원일지 파멸일지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었다. 깊은 수심 아래 잠긴 한서진의 의식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유령처럼 형체 없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취색 광채는 차가운 심연의 압력을 밀어내며 기이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를 짓눌렀고 폐 속에는 공기 대신 신비로운 숲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의 진통이었으며 그의 찢겨진 육체는 신목의 뿌리와 하나가 되어 서서히 재구성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백운의 환영이 나타나 서진의 영혼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수천 년간 천지를 지켜온 수호자였으며 이제는 육체를 잃고 오직 정신만이 신목의 정수에 깃들어 있는 존재였다. 가련한 아이야, 너의 분노가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웠으니 이것 또한 하늘이 정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로구나. 백운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잔잔하게 서진의 뇌리에 울려 퍼졌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타버린 서진의 경맥이 푸른 빛을 내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서진의 끊어진 사지에는 신목의 가느다란 뿌리들이 혈관을 대신하여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으나 서진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수중의 상태였다. 뿌리들은 근육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질긴 섬유질로 변하며 인간의 단백질보다 수십 배는 더 강인한 조직을 형성해 나갔다. 살점이 타오르고 뼈가 다시 붙는 과정에서 서진은 자신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하며 고통의 심연 속으로 침잠했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대지의 갈증이라 여겨라. 너의 혈관은 이제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통로가 될 것이다. 백운은 서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신목의 가장 깊은 정수인 핵심 종자를 그의 단전에 심어 넣었다. 그 순간 서진의 몸은 비취색 고치처럼 변해 호수 바닥에서 거대한 빛을 뿜어냈고 주변의 물줄기들은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 소용돌이쳤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자비한 재구성이 계속되자 서진의 머리카락은 점점 은백색으로 변해갔다. 서진의 무의식 속에서는 과거의 비극적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의 정신을 난도질했다. 불타는 가문과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염도의 차가운 눈빛이 환영처럼 나타나 그를 조롱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 환영들을 향해 소리 없는 분노를 터뜨렸고 그 의지는 신목의 기운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냈다.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생존 본능이 되어 신목의 뿌리들이 더욱 깊숙이 자리 잡도록 도왔다. 단전에 자리 잡은 신목의 종자는 서서히 싹을 틔우며 서진의 전신으로 맑고 강인한 목기를 내보냈다. 이것은 기존의 무인들이 익히던 내공과는 질적으로 다른 자연의 원초적인 힘이었으며 만물을 소생시키는 동시에 파괴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서진은 이제 물속에서도 피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심장은 인간의 리듬이 아닌 대지의 박동에 맞춰 느리지만 묵직하게 뛰기 시작했다. 신목의 맥이 완전히 연결되는 순간 서진은 비로소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정신이 드느냐? 이제 너의 육체는 인간의 법도를 벗어나 신목의 섭리를 따르는 그릇이 되었음을 잊지 말거라. 백우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서진이 걸어야 할 고독한 길에 대한 안쓰러움이 서려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손을 움직여 보았고 끊어졌던 인대 대신 자리 잡은 질긴 뿌리들이 자신의 의지대로 완벽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자 주변의 수압이 뒤틀리며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했고 호수 바닥의 모래들이 거세게 흩날렸다. 서진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처음 느껴보는 신비로운 무게감에 잠시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신목의 기운이 깃든 그의 뼈는 이제 일반적인 금속보다 무겁고 단단해졌으며 피부 아래에는 은은한 푸른 빛이 혈관처럼 감돌고 있었다. 백우는 서진에게 첫 번째 경지인 목근의 수련법을 전수하며 대지의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고 저장해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주었다. 서진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호수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주변의 생명력을 자신의 단전으로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시간은 호수 밖의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으며 서진은 수천 번의 호흡을 반복하며 자신의 내면을 정화했다. 목근의 경지는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대지의 심장까지 뻗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우는 과정이었다. 서진이 명상에 몰입할수록 그의 주위로는 수많은 수중 식물들이 모여들어 마치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처럼 장관을 이루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숲의 일부이자 호수의 주인이며 동시에 복수를 위해 준비된 날카로운 칼날임을 명확히 깨달았다. 하지만 신목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서진은 점차 인간적인 감정들이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뜨거웠던 분노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변해갔고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고목의 껍질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다. 백우는 이것이 신목과 하나가 된 자들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변화라고 말하며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은 자신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여전히 그곳에서 요동치고 있는 복수의 불꽃만을 유일한 인간의 증거로 삼기로 맹세했다. 수련이 깊어짐에 따라 서진의 단전에는 비취색 구슬 모양의 내단이 형성되었고 그 안에는 가늠할 수 없는 양의 목기가 응축되었다. 그는 이제 물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고 백운 또한 그에게 세상으로 돌아가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라고 명했다. 서진은 자신을 구해준 신목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린 뒤 수면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뎠다. 그의 몸은 마치 화살처럼 물속을 가르고 올라갔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물줄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호수 밖의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서진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수면 위로 솟아오른 그는 가볍게 공중을 가로질러 눈 덮인 바위 위에 착지했고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쌓여있던 눈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서진은 자신의 달라진 외모를 호수물에 비춰보았고 은빛으로 변한 머리카락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 눈동자를 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고려의 무인 한서진이 아니라 천지의 비밀을 품은 신목의 계승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이며 너의 칼날은 세상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는 데 쓰여야 할 것이다. 백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고 서진은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산 아래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숲속을 거니는 호랑이처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으며 주변의 나무들은 그를 향해 가지를 숙였다. 복수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고 서진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누리고 있을 찰나의 평화를 끝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진이 산맥을 내려가던 중 산 중턱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약초꾼 무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약초꾼들은 갑자기 나타난 은발의 청년을 보고 요괴라 생각하여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서진의 온화한 기운에 인해 마음을 진정시켰다. 서진은 그들에게 현재 고려의 정세가 어떠한지 물었고 염도가 대장군에 올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분노가 다시금 그의 이성을 자극했으나 서진은 신목의 가르침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에게 안전한 길을 일러준 뒤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버려진 사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내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목근의 단계가 완성되자 그의 신체는 주변의 식물들과 공명하며 반경 수십 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의 발소리부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떨림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감각 안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서진은 이 능력을 활용한다면 적들의 기습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물론 그들의 약점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수련의 부작용인지는 몰라도 때때로 그의 피부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변하려 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것은 너무 많은 목기를 한꺼번에 방출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서진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내공 운용법을 익혀야만 했다. 그는 사당 주변의 마른 나무들에게 자신의 기운을 나누어 주며 생명력의 순환을 연습했고 죽어가던 고목들이 다시 꽃을 피우는 기적을 지켜보았다. 파괴보다는 생명에 가까운 이 힘을 어떻게 복수에 사용할 것인지 서진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 자신을 숨기기 위해 평범한 무사복장을 구했다. 그는 은발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푸른 눈동자는 내공을 조절하여 평범한 갈색으로 보이게 만들었으나 특유의 고고한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다. 마을 시장은 여전사들과 군인들이 가득하여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고 곳곳에는 한씨 가문의 생존자를 찾는 수배 전단이 붙어 있었다. 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전단을 찢어버렸고 자신을 쫓는 자들을 오히려 사냥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염도의 수하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도박장 근처에 자리를 잡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신목의 감각으로 도박장 내부의 소화 흐름과 대화 내용들을 엿듣던 중 그는 뜻밖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염도가 국사 강호와 손을 잡고 금지된 사수를 익히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서진은 그들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채 괴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고 더욱 단호한 응징을 결심하며 어둠 속에서 칼자루를 고쳐 쥐었다. 서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넘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신목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강력한 힘을 주었는지에 대한 해답이 서서히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이제 곧 시작될 피의 축제를 예고했고 그의 발치에서는 푸른 이끼들이 돋아나 그의 앞길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서진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로서 고려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장대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 너는 이제 사람이 아니며 선도 악도 아닌 오직 자연의 심판자임을 명심해라. 백운의 마지막 경고가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진은 도박장의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이 가득했고 서진의 등장과 동시에 장내는 차가운 냉기로 얼어붙었다. 서진은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고 그 검신에서는 비취색 불꽃이 타오르며 곧 닥쳐올 파멸을 예고했다. 전설의 시작이자 신목의 분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진이 검을 휘두르자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기운이 방 안을 휩쓸었다. 악당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들의 상처 부위에서는 기이하게도 푸른 꽃들이 피어났다. 서진은 쓰러진 자들을 내려다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나가며 다음 목표인 염도의 거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제 고려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것이며 신목의 빛이 닿는 곳마다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만날 적들은 더욱 강력하고 사악할 것임을 직감했다.
특히 국사 강호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신목의 힘마저 탐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서진은 더욱 강해져야만 했다. 그는 숲의 정령들과 교감하며 다음 경지인 청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소년의 복수는 이제 대의를 품은 성전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백두산의 기운은 여전히 그를 지키며 거대한 폭풍의 전야를 알리고 있었다. 백두산의 칼바람은 소년의 살결을 사정없이 핥히어댔지만 한서진은 얼어붙은 폭포수 아래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좌를 유지하고 있었다. 배구는 그를 보며 눈을 감고 떨어지는 눈송이의 무게를 느껴보라고 주문했으며 서진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차가운 물줄기에 몸을 떨 뿐이었다.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라. 너의 몸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흐르는 물을 바람이라 여겨야 진정한 고요를 얻을 수 있느니라.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에 울리자 서진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억누르던 강박을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진의 몸은 이미 얼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으나 그의 단전만큼은 신목의 정수가 뿜어내는 온기로 인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폭포수는 그의 어깨를 때리며 부서졌고 흩날리는 물보라는 달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지만 서진은 그 화려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호흡이 폭포의 낙차와 일치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주변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미세한 입자들의 움직임까지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목이 선사한 초감각이었으며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자연과의 완전한 동조를 의미하는 첫걸음이었다. 배구는 서진의 주변에 수천 장의 마른 잎사귀를 허공에 흩뿌리며 다음 수련의 단계를 지시했는데 그것은 떨어지는 잎을 하나도 찢지 않고 손바닥 위에 모으는 것이었다. 바람은 불규칙하게 불어왔고 잎사귀들은 제각각의 궤적을 그리며 땅을 향해 곤두박질 쳤지만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움직여 그 흐름을 쫓았다. 무공은 베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것이다. 너의 손끝이 바람의 결을 읽는 순간 만물은 너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스승의 말에 서진은 손가락 끝에 미세한 목기를 실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며 잎사귀들을 하나씩 낚아챘다. 이 무모해 보이는 작업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서진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수백 장의 잎사귀를 놓치고 찢어버리기 일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의 움직임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군더더기가 사라져갔다. 그는 이제 눈을 감고도 공기의 파동만으로 잎사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덧 그의 주변에는 찢어지지 않은 온전한 잎사귀들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모여들었다. 이것이 바로 신목 7경의 제2경인 청엽의 싹이 트는 순간이었으며 서진의 신형은 바람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진은 수련 도중 자신의 내면에 깃든 목기가 단순히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관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일반적인 무공이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강한 기운을 방출한다면 신목의 무학은 상대의 기운을 흡수하고 동화시켜 무력화하는 도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었다. 무와 도는 본래 하나이나 사람들이 이를 나누어 생각할 뿐이다. 너는 이제 무를 통해 도를 보고 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백운의 가르침은 서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고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살생이 아닌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정화의 과정임을 이해했다. 어느 날 고요했던 천지의 수면이 거세게 흔들리며 호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이한 변종 물고기들이 서진을 향해 공격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이 괴물들은 오랫동안 지하의 음기를 받아 기형적으로 거대해졌으며 날카로운 이빨은 강철마저 씹어삼킬 듯 흉측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물 위를 가볍게 박차고 올라 청엽의 신법을 펼치며 괴물들의 공격을 종이장 한 장 차이로 피해냈다. 그의 손끝에서는 푸른 검기가 흘러나와 물결을 가르며 괴물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고 호수는 이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괴물 물고기들은 무리를 지어 서진을 사방에서 포위하며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켜 그의 시야를 차단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공기의 미세한 진동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책략은
아무런 효용이 없었으며 오히려 서진의 반격에 하나둘씩 생명을 잃어갔다. 청엽의 힘은 유연함에 있으니 적의 강함을 너의 부드러움으로 받아쳐라. 백운의 조언을 떠올린 서진은 자신의 기운을 가늘게 실처럼 뽑아내어 물줄기를 휘감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괴물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은 뒤 강력한 목기를 폭발시켰다. 전투가 끝난 뒤 서진은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변화를 목격했는데 그것은 쓰러진 괴물들의 생체 에너지가 자신의 단전으로 흡수되는 현상이었다. 이것은 신목의 근원적인 능력인 포식과 동화였으며 서진은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내공을 쌓을 수 있게 되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감각 또한 발달하게 되었다. 그는 죽어가는 생명체들의 기억 조각들을 보며 그들이 느꼈던 갈증과 공포를 체험했고 이것이 신목이 지닌 무거운 축복이자 저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후 서진은 제3경인 번화의 단계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내공을 시각화하여 환상적인 꽃들을 피워내 적의 정신을 교란하는 고난도의 기술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하며 기운을 방출했으나 처음에는 단지 거친 가시 덩굴만이 돋아나 그의 손을 할 뺀뿐이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의 어둠을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 너의 증오와 분노조차도 생명을 피우는 양분으로 바꾸어라. 스승의 말에 서진은 염도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차가운 목기로 승화시켜 허공에 뿌렸다. 놀랍게도 서진의 주변에 비취색 연꽃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 향기는 사람의 뇌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이 꽃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서진의 내공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실체였으며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적을 도려낼 수 있는 무서운 무기였다. 서진은 이제 번화의 경지에 도달하여 눈앞의 세상을 자신의 의지대로 수놓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가 휘두르는 손짓 하나의 숲은 거대한 함정으로 변했다. 그는 이 힘으로 국사 강호의 사악한 무리를 응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더욱 정진했다. 수련을 계속하던 중 서진은 번화의 꽃잎을 통해 타인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기이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시험 삼아 죽은 괴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운을 주입했고 순간적으로 괴물이 겪었던 백두산 지하에 비밀스러운 실험실과 강호의 제자들이 행했던 잔인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 보았느냐? 저들의 탐욕이 이 신성한 산을 어떻게 더럽혔는지. 너의 눈에 비친 것은 이제 곧 네가 마주하게 될 세상의 일면이다. 백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서진은 그들의 만행에 다시금 주먹을 꽉 쥐며 복수의 당위성을 가슴에 새겼다. 서진은 번화의 경지를 다스리기 위해 밤새도록 명상하며 자신의 정신력을 극도로 끌어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영혼은 육체를 이탈하여 백두산의 모든 생명력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 그는 수천 리 떨어진 숲속에서 들려오는 개미의 움직임부터 구름 너머에서 번쩍이는 번개의 전조까지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진정한 선인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했다. 서진의 신형은 이제 반투명한 비취색으로 변하여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동화되었고 그는 자신이 마치 대지 그 자체가 된 것 같은 충만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수련을 마치고 호숫가에서 명상하던 서진은 서늘한 살기가 자신의 등 뒤를 엄습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몸을 낮게 엎드렸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은 화살이 서진이 서 있던 자리에 박혔으며 그 화살 촉에는 지독한 마독이 묻어 있어 주변의 풀들을 검게 태워버렸다. 누구냐? 감히 이곳 신성한 천지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서진은 목소리를 낮게 깔며 주변을 경계했고 숲속의 그림자 사이에서 기괴한 복장을 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사 강호가 보낸 특급 살수단인 흑야방의 정예들이었으며 소문으로만 듣던 백두산의 요괴를 사냥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었다. 살수단의 우두머리는 검은 가면을 쓴 채 기이한 돌을 휘두르며 서진을 향해 압박해 들어왔고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은밀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진은 그들의 눈에서 인간의 이성보다는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짐승의 안광을 읽어냈으며 이제야말로 자신이 수련해온 신목의 무공을 세상에 시험해볼 기회임을 직감하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살수단은 일제히 달려들어 서진을 향해 십자포화와 같은 공격을 가해왔으나 서진은 청엽의 신법으로 그들의 칼날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번화의 꽃잎들이 살수들의 시야를 가렸고 향기에 중독된 자들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동료를 공격하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탐내던 신목의 힘이다. 어둠 속에 숨어 남을 해치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최후를 선사해주마. 서진의 외침과 함께 허공을 수놓던 연꽃들이 폭발하며 강력한 기운을 내뿜었고 살수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우두머리 살수는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자 당황하며 금지된 비약을 삼키고 강제로 내공을 끌어올려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왔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채 서진의 심장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단전의 목기를 집중시켜 제3경의 정수인 번화만발을 펼쳤고 그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 푸른 불꽃의 꽃밭이 검은 안개를 집어삼키며 정화하기 시작했다. 사악한 기운은 생명의 빛 앞에 무기력하게 흩어졌고 살수는 허망한 표정으로 무기를 떨어뜨렸다. 서진은 살아남은 살수의 목을 움켜쥐고 그가 가져온 명령서를 빼앗았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대장군 염도가 직접 보상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염도가 여전히 자신을 추적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서진은 묘한 전율을 느꼈다. 가서 전해라. 백두산의 망령이 이제 너희의 목을 거두러 내려가겠다고 살아남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내 놈의 마지막 사명이다. 서진은 비겁한 살수를 죽이는 대신 그의 기억 속에 신목의 낙인을 심어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든 뒤 산 아래로 돌려보냈다. 전투가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천지의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서진은 자신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복수의 열기를 느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산속에서 수련만 할 단계가 지났음을 깨달았고 직접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 적들의 심장부를 타격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백우는 서진의 결단을 지켜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 속에 서린 무거운 신뢰를 서진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 태어난 무인의 풍모로 산맥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다음 수련인 제사경 견심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내공을 가슴의 중심부에 응축시키며 마음의 벽을 단단히 세우는 명상에 돌입했다. 견심은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기르는 단계로 서진이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정치적 음모와 배신을 이겨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복수심조차도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지 못하게 제어하는 연습을 했고 비로소 차갑고 날카로운 지략가의 눈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무력이 아닌 머리와 기운을 동시에 사용하는 진정한 강자로 거듭났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백두산 정상에 머물러 서진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고 대지는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서진은 이제 백두산을 떠나 고려의 도읍인 개경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등 뒤로는 신목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보호하듯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숲의 짐승들이 고개를 숙여 배웅했고 바람은 그의 소식을 세상 사방으로 실어 날랐다. 전설 속의 신목인으로서 서진의 첫 정벌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지며 산 아래 마을의 불빛과 섞여 들어갔으나 그가 남긴 비취색 발자국들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고 빛을 발했다. 그를 노리던 살수단의 실패 소식은 곧 개경의 권력자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최후를 예견하게 될 것이다. 서진은 소매 속에 감춘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고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오직 피와 정의로만 쓰일 것임을 맹세했다. 고요한 밤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역사의 태양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백두산의 험준한 능선을 내려오는 한서진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며 그가 딛는 눈길마다 비취색 기운이 서려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산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점차 따뜻해졌지만
서진의 가슴 속에 깃든 냉기는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의 갈망은 더욱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은색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숲의 요정들이 속삭이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렸고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비로소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산 아래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청운촌에 다다랐을 때 서진의 코끝을 찌른 것은 상쾌한 숲의 향기가 아닌 비릿한 피냄새와 타오르는 연기였다. 마을은 이미 검은 옷을 입은 흑야방의 살수들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노약자들의 비명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어발겼다. 서진은 천천히 마을 어귀로 들어서며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을 응시했고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억눌러왔던 신목의 분노가 서서히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며 대지를 진동시켰다. 흑야방의 살수 하나가 도망치던 어린아이를 향해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서진의 신형이 유령처럼 그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다. 가련한 생명을 상하게 하는 자는 대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진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목기가 살수의 가슴을 강타하여 수십 장 뒤로 날려버렸다. 갑작스러운 강자의 등장에 살수들은 당황하며 서진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이 뒤섞인 채 은발의 청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살수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명령을 내리자 수십 자루의 검이 일제히 서진의 전신을 향해 쏟아졌으나 그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제사경 견심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서진의 피부는 순식간에 고목의 껍질처럼 단단하게 변하며 강철 검들을 튕겨냈고 불꽃이 튀는 소리와 함께 부러진 칼날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내공의 방어막이 아니라 신목의 정수가 세포 하나하나를 금강불교의 상태로 재구성한 결과였으며 살수들은 자신들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 괴물 같은 모습에 전율했다. 서진은 부러진 칼날 하나를 공중에서 낚아채어 가볍게 퉁겼고 그 조각은 비취색 광조를 머금은 채 살수들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으며 죽음의 무도를 추기 시작했다. 청엽의 신법으로 공간을 접어 달리듯 이동하는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쫓을 수 없었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푸른 궤적만이 남았다. 너희의 피로 이 땅의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무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서진의 차가운 선언과 함께 마을 광장은 순식간에 시신이 가득한 생지옥으로 변해갔다. 마을 창고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한 소녀가 살수의 칼날에 목숨을 잃기 직전 서진은 번화의 초식을 펼쳐 수천 장의 꽃잎으로 적의 시야를 가렸다. 소녀는 겁에 질린 채 눈을 감았으나 상상했던 고통 대신 따뜻하고 상쾌한 숲의 기운이 자신을 감싸 안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은발을 휘날리며 선녀처럼 나타난 서진의 모습에 소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서진은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주변의 남은 적들을 향해 날카로운 안광을 번뜩였다. 소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으며 그녀는 청룡군의 비밀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국사 강호의 폭정을 막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정체가 탄로나 쫓기던 중이었다. 감사합니다. 대협. 하지만 이곳은 곧 천도문의 대부대가 들이닥칠 곳이니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소연은 서진의 정체를 알 수 없었으나 그가 내뿜는 신비로운 기운에 압도되어 경어를 사용하며 다급하게 경고했다. 서진은 그녀의 말을 듣고 개경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며 강호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물었다. 소연의 말에 따르면 강호는 이미 왕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금지된 마공을 익히기 위해 전국의 어린 소년 소녀들을 납치하여 생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다. 염도는 강호의 사냥개가 되어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있었으며 한시 가문의 멸문 이후 고려의 무림은 이미 암흑천지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서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신이 돌아온 이유가 단지 개인의 복수뿐만이 아니라 썩어버린 이 나라의 뿌리를 갈아엎기 위함임을 다시금 맹세했다. 서진은 소연에게 자신의 내력을 조금 나누어 주어 그녀의 지친 몸을 회복시켰는데 신목의 기운이 몸속에 들어가자 소연의 상처는 눈에 띄는 속도로 아물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목 칠경의 부수적인 능력인 치유의 힘이었으나
서진은 이를 사용한 뒤 자신의 체력이 급격히 소모되는 것을 느끼며 힘의 분배에 주의해야 함을 깨달았다. 신목의 힘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자의 생명력과 직결되어 있기에 무분별한 남용은 자칫 자신의 몸을 나무처럼 굳게 만드는 목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전투가 마무리된 마을 광장에 홀로 남은 서진은 살수들의 수장 가슴 위에 비취색 빛을 발하는 신목의 잎사귀 하나를 고요히 내려놓으며 자신의 귀환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개경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곧 그의 목을 거두러 갈 것이라고. 서진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소연은 그 장엄한 뒷모습을 보며 이 청년이야말로 고려를 구할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했다. 서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식량을 나누어 준 뒤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서진은 개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배치된 검문소들을 신목의 은신수를 활용해 소리 없이 통과하며 적들의 전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의 배치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지략을 발휘하며 불필요한 살생은 피하되 제거해야 할 악인들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처단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서진의 의지에 반응하여 그에게 주변의 정보를 전달해 주었기에 그는 적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며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서진은 숲속의 오래된 고목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며 신목 7경의 제오경인 만지의 경지를 엿보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내공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꼬아갔다. 만지는 하나의 공격이 수만 개의 가지처럼 뻗어나가 적을 가두는 광역 공격 기술로 엄청난 양의 집중력과 세밀한 기운 조절 능력을 요구하는 최고 난도의 무학이었다. 서진은 나무의 뿌리가 땅속을 파고드는 이치를 떠올리며 자신의 기운을 수천 갈래로 쪼개어 공중에 흩뿌렸고 공간 전체가 자신의 신경망처럼 연결되는 신비로운 감각을 경험했다. 하지만 평온한 수련의 시간도 잠시 서진의 감각망에 불길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접근하고 있음이 포착되었고 그는 즉시 내공을 회수하며 주변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다가오는 자들은 흑야방의 정의의 살수들보다 훨씬 강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으며 그들의 몸에서는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기괴한 악취와 검은 안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호가 드디어 자신의 진짜 패를 꺼낸 모양이군. 선인이라 자처하더니 결국 악귀들을 불러 모았단 말인가. 서진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단검을 고쳐 쥐었고 숲은 다시 한번 피의 향연을 예고하는 침묵에 잠겼다. 검은 안개 속에서 튀어나온 괴인들은 소리도 없이 서진의 급소를 노리고 습격해왔으나 서진은 이미 나무들과 공명하여 그들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서진의 신형이 허공을 가르며 만지의 초식을 부분적으로 펼치자 그의 주변에는 수십 개의 기공 가지들이 솟아올라 괴인들의 움직임을 구속하고 그들의 사지를 옥죄기 시작했다. 목기의 생명 에너지는 괴인들이 지닌 죽음의 기운과 상극이었기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력한 목쇠를 가해 적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제압당한 괴인 중 하나를 붙잡아 신문하자 그들은 강호가 만든 인면수심의 괴물들인 혈목인들로 자아를 잃고 오직 사륙만을 위해 개조된 존재들임이 밝혀졌다. 서진은 강호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이 괴물들을 해방해줄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죽음뿐임을 깨닫고 그들의 심장에 정화의 목기를 주입하여 편안한 안식을 선사했다. 죽어가는 괴물의 눈에서 한순간 보인 인간의 슬픈 안광을 보며 서진은 강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주위에는 분노에 반응한 꽃잎들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며 흩날렸다. 며칠간의 강행군 끝에 서진의 눈앞에는 고려의 도읍인 개경의 거대한 성벽이 모습을 드러냈고 화려한 도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성문에는 평소보다 몇 배는 많은 병사가 배치되어 출입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감시하고 있었으나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소연이 일러준 비밀 통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제 은둔하는 소년이 아니라 제국을 뒤흔들 심판자로 우뚝 섰으며 개경의 밤은 곧 신목의 비취색 불꽃으로 타오르게 될 것임을 예감하며 도성 안으로 조용히 침투했다. 개경 도성 내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등불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서진의 예민한 감각은 거리 곳곳에 스며든 공포와 억압의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대화를 아꼈고, 곳곳에 배치된 강호의 첩자들은 시민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권력의 덫을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다. 서진은 평범한 행인들 사이에 섞여들며 자신의 기운을 완전히 갈무리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신목의 고동은 곧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듯 묵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연이 알려준 비밀 은신처인 낡은 비단 가게의 지하로 내려간 서진은 그곳에서 한때 아버지를 따르던 청룡군의 잔존 세력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진의 은발과 푸른 눈동자를 보고 경계했으나 서진이 가문의 전승무공을 시연하고 아버지의 유품을 보여주자 이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렸다. 장군님의 아드님이 살아 돌아오시다니 이제 우리 고려에 다시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까? 노병에 떨리는 목소리는 서진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승리를 약속하는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서진은 청룡군의 지도자들과 함께 강호의 본거지인 천도문의 구조와 경비 태세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기습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강호는 이미 자신의 거처 주위에 강력한 사술 결계를 쳐놓았기에 일반적인 무력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했으나 서진은 신목의 정수를 이용해 결계의 틈새를 찾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선봉에 서서 결계를 깨트릴 테니 청룡군은 성문을 열고 백성들을 대피시키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지시했으며 동료들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압도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전의 전날 밤 서진은 개경 도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자신의 검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정신을 맑게 가다듬었다. 멀리 보이는 궁궐의 황금기와 위로 불길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서진은 소매 안에서 비취색 잎사귀 하나를 꺼내 허공에 날려보냈고 그 잎사귀는 바람을 타고 강호의 침전으로 날아가 조용한 선전포고를 전달했으며 서진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살기를 띠었다. 이튿날 새벽 개경도성에 안개가 짙게 깔리자 서진은 청룡군 무사들과 함께 소리 없이 천도문의 외벽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안개에 당황하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으나 그것은 이미 서진이 목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안개였기에 그들의 감각은 더욱 무뎌져만 가고 있었다. 서진은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낸 뒤 단숨에 성벽을 뛰어넘어 적진의 심장부로 돌진했고 그의 손에서는 비취색 검기가 뿜어져 나와 어둠을 가르며 고려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과 금속의 마찰음은 고요했던 개경의 아침을 산산조각 냈으며 강호는 자신의 침전에서 눈을 뜨며 불길한 전율을 느꼈다. 서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굳어있던 대지는 꿈틀거리며 깨어났고 천도문의 화려한 건축물들은 신목의 강력한 힘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왔구나. 백두산의 망령이여. 너를 위해 준비한 장례식장에 온 것을 환영한다. 강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도성에 울려 퍼졌고 서진은 그 목소리를 향해 거침없이 칼날을 겨누며 피로 물든 복수의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서진의 몸에서는 이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비취색 아우라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으며 그의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방어선을 단 한 한만에 괴멸시켰다. 흑야방의 살수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신의 대리자임을 깨닫고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치기 바빴으나 서진의 목쇠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땅 밑에서 솟구쳐 올랐다. 이제 도성 전체가 서진의 전장이 되었으며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피 묻은 그의 청색 도포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다. 개경의 성문은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 속에 놓여 있었으나 축제의 소란함은 그 긴장감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낡은 겉옷을 걸치고 약초 상자를 짊어진 채 평범한 떠돌이 의원으로 위장하여 성문을 통과했다. 그의 은발은 검은 염료로 가려져 있었고 푸른 눈동자는 내공을 안으로 갈무리하여 탁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비릿한 혈향과
인위적인 향료의 냄새는 서진의 예민한 후각을 사정없이 자극하며 이곳이 이미 부패의 정점에 달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도성 안은 국사 강호의 명에 따라 열리는 연등 축제로 인해 화려한 불빛이 가득했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강요된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가 역력했다. 서진은 길가를 지나며 사람들의 맥동을 은밀히 살폈는데 대부분의 전기가 무언가에 홀린 듯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강호가 도성 전체에 살포한 환각 성분의 향료 때문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영혼이 잠식당하고 있었다. 서진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으나 그의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대지의 비명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화려한 가마가 군사들의 호위 속에 거리를 가로질러 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가마 위에 오만하게 앉아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가문의 원수 염도였으며 그는 이제 대장군이라는 직함 아래 고려의 실권을 쥐고 흔드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으나 단전 깊숙한 곳의 목근이 그의 평정심을 붙들어 매어 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자의 목을 거두기 전에 먼저 이 거대한 음모의 뿌리를 뽑아야만 한다. 서진은 낮게 읊조리며 고개를 숙여 원수의 행렬이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염도의 행렬이 멀어지자 서진은 미리 약속된 장소인 개경 뒷골목에 허름한 주막인 청운각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술꾼들이 드나드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사실은 청룡군의 잔존 세력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비밀 접선지였다. 서진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험상툼은 사내들이 경계의 눈빛을 보냈으나 그가 특유의 비취색 기운을 살짝 드러내자 주막 주인은 깜짝 놀라며 그를 안쪽 밀실로 안내했다. 밀실 안에는 아버지를 모시던 노병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진의 생존을 확인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다. 청룡군의 노병들은 현재 강호가 천도문 지하에 거대한 제단을 쌓고 금지된 영생의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는 수백 명의 아이를 납치하여 그들의 생혈을 신목의 가짜 파편에 주입함으로써 사악한 실력을 얻으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강호가 신목의 진정한 힘을 오해하고 있으며 그가 행하는 방식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재앙임을 직감했다. 그가 찾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열매일 뿐이다. 내 직접 천도문의 서고에 침투하여 그가 감추고 있는 비법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 서진의 단호한 선언에 노병들은 위험을 만류했으나 그의 눈빛에 서린 결연함에 이내 고개를 숙였다. 깊은 밤이 되자 서진은 청엽의 신법을 펼쳐 개경의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며 천도문의 외곽 경계로 접근했다. 도성 곳곳에 설치된 강호의 부적들은 침입자의 기운을 감지하려 했으나 서진은 자신의 기운을 주변 나무들과 완벽하게 동화시켜 유령처럼 결계를 통과했다. 천도문의 중심에 위치한 장서각은 수많은 주술병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은 채 붉은 광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단전의 목기를 집중시켰고 공간의 틈을 타 장서각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장서각 내부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기괴한 약초 냄새가 뒤섞여 있었으며 금지된 고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서진은 신목의 감각을 이용해 가장 강력한 사기가 뿜어져 나오는 비밀칸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강호가 작성한 혈서를 발견했다. 혈서에는 신목의 심장을 차지하여 반인반신의 존재가 되려는 그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위해 한씨 가문을 멸문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적혀 있었다. 한씨 가문은 대대로 신목의 수호자였기에 강호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서진은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던 진실을 마주하며 뼛속까지 파고드는 분노를 느꼈다. 서진이 비급을 훑어내려가던 중 갑자기 사방에서 차가운 냉기가 감돌며 장서각의 문들이 하나씩 폐쇄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화려한 도포를 입은 18명의 사내들이 서진을 포위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강호가 직접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어 만들었다는 18가선이라 불리는 최정의 주술 무사들이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내 놈의 육체 또한 국사님의 훌륭한 실험 재료가 될 것이니 영광으로 알거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조롱 섞인 말에
서진은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다. 18가선의 무사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기묘한 합격을 펼치며 서진을 압박해왔고 그들의 검에는 지독한 마귀가 서려 있었다. 서진은 청엽의 경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번화의 초식을 펼쳤다. 장서각 내부의 비취색 꽃잎들이 휘날리기 시작하자 주술무사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공격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통각을 상실한 괴물들이었기에 상처를 입어도 멈추지 않고 좀비처럼 서진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자락을 찢고 살점을 노렸다. 서진은 일반적인 검식으로는 이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목칠경의 제사경인 견심의 기운을 폭발시켰다. 그의 몸 주위로 강인한 목기의 장벽이 형성되었고 주술무사들의 검이 장벽에 닿을 때마다 강력한 반동과 함께 그들의 무기가 산산조각이 났다. 서진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손바닥을 내질러 목수의 기운을 적들의 가슴에 주입했고 사악한 주술로 유지되던 그들의 심장은 정화의 힘 앞에 무력하게 터져나갔다. 하나둘씩 쓰러지는 괴물들을 보며 서진은 강호의 힘이 생각보다 훨씬 뒤틀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18가선의 진정한 무서움은 그들이 죽어도 다시 일어나는 재생력에 있었으며 쓰러졌던 무사들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들의 상처 부위에서는 검은 촉수들이 돋아나 서로의 신체를 연결하기 시작했고 이내 거대한 하나의 육괴로 변해 서진을 집어삼키려 했다. 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단전의 모든 공력을 끌어모아 신목의 원초적인 빛을 방출했으며 장서각 내부를 가득 채운 비취색 광채는 어둠의 생명체들을 뿌리부터 태워버렸다. 비명과 함께 주술무사들이 완전히 제거되어 사라지자 서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급을 챙겨 탈출을 서둘렀다. 장서각을 빠져나오자마자 서진은 천도문 전체가 비상 상태에 빠졌음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었으며 사방에서 횃불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는 지붕 위를 달리기 시작했으나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국사 강호의 환영이었으며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거대한 뱀의 동공과 닮아 있었다. 신목의 맥을 이은 소년이여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곳 개경은 이미 나의 영역임을 잊었느냐. 강호의 환영은 거대한 손을 뻗어 서진을 짓누르려 했고 서진은 칼날을 휘둘러 그 환영을 베어냈다. 환영은 사라졌으나 그 여파로 서진의 내공은 크게 흔들렸고 주변을 포위한 수천 명의 병사는 화살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서진은 만지의 초식을 부분적으로 전개하여 공중에 수많은 나뭇가지 모양의 기공을 만들어 화살들을 막아냈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적들의 물량 공세에 조금씩 뒤로 밀려났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쓰러지면 모든 진실이 영원히 묻힐 것임을 알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성벽을 향해 몸을 날렸다. 청룡군의 동료들이 성 밖에서 화전으로 신호를 보내며 서진의 탈출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시선을 끌고 있었다. 성벽 위에서 뛰어내린 서진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말에 올라타 개경의 복잡한 골목을 누비며 추격대와 격전을 벌였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흑야방 살수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으나 서진은 골목길의 나무들과 교감하여 그들의 발길을 묶고 함정을 만들어 하나씩 따돌렸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서진은 간신히 추격을 뿌리치고 청룡군의 비밀 기지로 복귀했으나 그의 몸은 수많은 자상과 내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소연은 피투성이가 된 서진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고 서진은 그녀의 손에 빼앗아온 비급을 쥐어주며 정신을 잃었다. 서진은 혼수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신목의 정신세계로 들어가 백운을 마주하게 되었고 백운은 그에게 이제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임을 경고했다. 강호가 신목의 심장을 차지하기 위해 조만간 백두산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동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서진은 꿈속에서도 검을 놓지 않았으며 자신의 몸속에서 요동치는 신목의 정수가 더욱 강력한 결속을 요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무인의 길을 넘어 신목의 화신으로서 세상을 정화해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사흘 만에 깨어난 서진은 자신의 상처가 신비로운 푸른 꽃잎들로 덮여 치유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육체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예리해져 있었다. 그는 비급을 통해 강호의 약점이 백두산 천지의 정기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임을 알아냈고, 이를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초식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청룡군은 서진의 지휘 아래 결사대를 조직하여 강호의 행렬을 습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개경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반란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진은 이제 최후의 결전을 위해 다시 백두산으로 향하는 먼 길을 준비하며 개경의 성문을 바라보았다. 떠나기 전 서진은 개경 성벽에 자신의 검기로 거대한 신목의 문양을 새겨 넣어 강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그 문양은 밤이 되면 비취색으로 빛나며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악인들에게는 파멸의 공포를 선사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염도는 그 문양을 보고 광분하여 군사들을 풀었으나, 서진은 이미 소리 없이 도성을 빠져나가 북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바람은 다시 서늘해졌고 하늘에는 불길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으나, 서진의 눈빛만큼은 그 어떤 별빛보다 맑고 예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진이 백두산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강호가 미리 배치해둔 수많은 요괴와 살수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제 서진의 무공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칼을 쓰지 않고도 손짓 하나로 숲의 기운을 다스려 적들을 괴멸시켰으며,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죽어가는 돼지가 소생하는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다. 소연과 청룡군 결사대는 서진의 뒤를 따르며 그 장엄한 광경에 경외심을 느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써내려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고려의 대지는 이제 신목의 아들과 함께 거대한 반격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강호는 서진의 접근을 느끼고 자신의 모든 공력을 쏟아부어 백두산 천지에 사악한 마기를 주입하여 신목을 오염시키려 시도했다. 천지의 물은 검게 변해갔고 신목의 잎사귀들은 시들어 떨어졌으나, 서진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심장 속에 깃든 진정한 신목의 정수를 불태우며 산을 올랐다. 그는 이제 인간 한서진으로서가 아니라 대지의 수호자로서 강호와의 피할 수 없는 조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백두산 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두 거대한 기운의 충돌은 대기를 뒤흔들며 곧 벌어질 최후의 성전을 예고하는 웅장한 천둥 소리를 만들어냈다. 서진은 산맥의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구름 아래 펼쳐진 고려의 산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의 손에는 이제 실체가 없는 비취색 기검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신목의 영혼과 서진의 의지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최강의 무기였다. 멀리서 강호의 군대가 시커먼 개미떼처럼 산을 오르는 것이 보였고, 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검끝을 하늘로 향했다. 이제 모든 인연과 악연은 이곳 백두산에서 끝맺음을 맞이할 것이며, 서진의 마지막 일격이 역사를 바꿀 준비를 마쳤다. 개경의 밤은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황금색 기와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리며 소리 없는 전장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은색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궁궐의 높은 담장을 유령처럼 넘었고, 그의 발끝이 기와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비취색 파동이 번져나가 주변의 경비병들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공기 중에는 국사 강호가 피운 기괴한 향료 냄새가 진동하며 인간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으나, 서진은 신목의 맑은 기운으로 이를 밀어내며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너희가 쌓아올린 이 추악한 성벽도 오늘로 끝이다. 대지가 진노하고 하늘이 심판을 내릴 시간이 왔으니 숨죽여 기다려라. 서진의 나지막한 속삭임은 바람을 타고 성안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궁궐 내원의 가장 깊은 곳인 건정전 지붕 위에 서자 아래쪽에서 수백 명의 궁중 무사들이 횃불을 밝히며 서진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호의 주술에 걸려 눈동자가 붉게 충혈된 채 기괴한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화살 세례를 퍼부었으나, 서진은 단검 대신 주변에 말라버린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는 신목칠경의 제호경인 만지의 경지를 펼쳤고, 그가 쥔 평범한 나뭇가지는 순간적으로 수만 개의 비취색 기광으로 분열하며 허공을 가득 메웠다. 쏟아지는 화살들은 이 빛의 그물에 걸려 먼지처럼 부서졌고, 서진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처럼 장엄한 기계를 뿜어내며 적들의 전의를 단숨에 꺾어버렸다. 사람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너희의 죄는
오직 죽음으로만 씻을 수 있다. 신목의 가지가 너희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내리라. 서진이 나뭇가지를 가볍게 휘두르자 수천 개의 기공줄기가 지면에서 솟구쳐 올라 무사들의 사지를 결박하고 그들의 체내에 잠입한 사악한 마귀를 강제로 추출하기 시작했다. 비명소리가 대궐을 가득 메웠고 서진은 그 혼란을 틈타 주군의 침전으로 이어지는 회랑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청엽의 단계를 넘어 공간의 흐름 자체를 타는 듯 보였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숲의 기운이 감돌아 마기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나갔다. 회랑의 끝에서 서진의 앞길을 가로막은 것은 거대한 체구의 검은 갑주를 입은 대장군 염도였으며 그의 손에는 한때 서진의 아버지를 베었던 흉측한 대도가 들려 있었다. 염도는 서진의 달라진 외모와 압도적인 기운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으나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대도를 바닥에 긁어 불꽃을 일으켰다. 죽은 줄 알았던 한씨 가문의 강아지가 제법 그럴듯한 요괴가 되어 돌아왔구나. 하지만 백두산의 기운 따위는 이 나라의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마. 염도의 대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살기는 서진의 비취색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주변의 석등들을 산산조각냈다. 염도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순식간에 서진의 등 뒤로 나타나 치명적인 횡배기를 가해왔고 서진은 견심의 경지를 이용해 육체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굳혀 이를 받아냈다.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서진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 대신 비취색 진액이 한 방울 흘러나와 바닥에 닿자마자 푸른 싹을 틔웠다. 염도는 자신의 공격이 완벽하게 막힌 것에 경악하며 다시 한번 그림자 분신술을 펼쳐 사방에서 서진의 숨통을 조여왔지만 서진은 눈을 감고 대지의 진동을 통해 적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서진의 손끝에서 시작된 만지의 초식은 염도의 모든 분신을 단숨에 꿰뚫으며 그의 본체를 허공으로 끌어올렸다. 나의 아버지는 너를 형제처럼 믿었건만 너는 탐욕을 위해 그 믿음을 짓밟았다. 네가 배웠던 것은 장군의 목이 아니라 고려의 마지막 의기였다. 서진의 분노 섞인 외침이 궁궐의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고 그는 염도의 가슴에 손을 얹어 제육경인 윤회의 기운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윤회는 상대가 저지른 살생의 고통을 시전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무서운 기술로 염도는 자신이 그동안 죽여온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단말말을 환청으로 들으며 전신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의 눈과 입에서는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고 강인했던 육체는 신목의 정화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시들어갔다. 염도는 고통 속에서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서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쏟아냈는데 그것은 서진의 아버지가 단순한 배신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호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사실이었다. 강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신목의 수호자 혈통인 한 장군의 심장을 필요로 했으며 염도는 그 대가로 대장군이라는 직위를 약속받았다는 역겨운 내막이 밝혀졌다. 장군의 심장은 이미 국사님의 단전에서 타오르고 있다. 너 또한 그분의 위대한 승천을 위한 마지막 조각이 될 뿐이니 어서 목을 내놓거라. 염도의 말에 서진의 이성은 잠시 마비되었고 그의 주변에 있던 나무들은 주인의 분노에 반응하여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진은 폭주하려는 기운을 간신히 억누르며 염도의 목을 움켜쥐고 그를 기와 위로 내던졌고 부서지는 기와 조각들이 서진의 살기를 머금고 염도의 전신을 난도질했다. 염도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 거대한 검은 불꽃의 뱀을 소환하여 서진에게 돌진시켰으나 서진은 신목의 정수를 검끝에 모아 일직선으로 내질렀다. 비취색 광선은 검은 뱀을 단숨에 두 토막 내며 염도의 심장을 관통했고 대장군이라 불리던 배신자의 몸은 푸른 꽃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원수를 갚았음에도 서진의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아버지를 향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전투의 여파로 무너져 내린 건정전 지붕 위에서 서진은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궁궐 깊은 곳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하늘을 뒤덮는 검은 연기가 솟구쳤고 강호의 불길한 기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서진은 아버지가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짜며 오열했으나 신목의 뿌리가 그의 심장을 다시금 단단하게 조여오며 냉철한 이성을 되찾게 도왔다. 아버지, 저의 손으로 당신을 욕보인 저 괴물을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서진이 몸을 일으키자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부터 백색과 청색이 뒤섞인 기이한 불꽃이 피어올랐고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순백의 빛을 내뿜으며 신의 사자와 같은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강호가 있는 지하재단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고 그가 밟는 바닥마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갈라지며 뜨거운 지열이 솟구쳐 올랐다. 궁궐의 모든 생명체는 이 거대한 대결의 기운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고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올라 곧 벌어질 최후의 참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진은 이제 인간의 정을 끊어내고 오직 대지의 대행자로서 악의 근원을 도려내기 위해 어둠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지하 재단으로 통하는 입구에는 강호가 소환한 지옥의 괴수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진은 단 한 번의 손짓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거대한 나무 기둥을 소환하여 짓눌러버렸다. 그의 무공은 이제 초식을 넘어선 의념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으며 그의 생각만으로도 만물은 무기가 되어 적을 공격했다. 서진은 재단 중앙에서 기괴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강호를 발견했고 그 주변에는 실종되었던 아이들의 영혼이 고통스럽게 떠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강호는 이미 사람의 형상을 잃고 거대한 비늘로 뒤덮인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의 가슴 중앙에서는 서진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심장이 박동하고 있었다. 가련한 벌레가 기어코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빨아들이는 진정한 신목이 되었느니라. 강호의 목소리는 수천 명의 망령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울림을 가졌으며 그의 몸에서 뻗어나온 검은 촉수들이 지하 동굴의 벽면을 뒤흔들었다. 서진은 아버지의 심장이 악인의 몸에서 뛰고 있는 모습에 극심한 구역질을 느꼈고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고 마지막 7경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명상에 들어갔다. 빛휘색과 검은색의 두 거대한 에너지가 충돌하자 지하재단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개경 도성 전체가 지진이 일어난 듯 요동쳤다. 서진은 강호의 공격을 청엽의 신법으로 받아내며 그의 사지를 만지의 초식으로 묶으려 했으나 강호는 이미 물리적인 타격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로 변해 있었다. 강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독은 서진의 피부를 부식시키려 했으나 서진은 윤회의 기운으로 그 독을 오히려 정화하여 자신의 내공으로 흡수하는 기염을 토했다. 네가 뺏은 것은 심장일 뿐 그분의 숭고한 영혼은 결코 네 것이 될 수 없다. 대지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꺼져라. 서진의 외침과 함께 그의 등 뒤로 거대한 신목의 환영이 나타나 재단을 가득 메웠고 그 빛은 지하의 모든 어둠을 단숨에 씻어내기 시작했다. 강호는 신목의 광채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가슴을 뜯어냈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피는 지면을 녹이며 지옥의 구멍을 만들어냈다. 서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강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단검을 그의 심장 깊숙이 찔러 넣었으며 그 순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따뜻한 체온이 단검을 타고 서진의 전신으로 전달되었다. 아버지는 죽어서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호의 몸 안에서 그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서진은 아버지의 눈물을 느끼며 눈을 질끈 감고 모든 공력을 폭발시켰다. 지하 공간은 순식간에 빛휘색 불꽃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의 형체는 그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폭발이 잦아든 뒤 재단 중앙에는 서진이 홀로 서 있었고 그의 품에는 이미 빛을 잃은 아버지의 심장이 고요히 놓여 있었다. 강호는 형체도 없이 소멸했으나 그가 남긴 저주의 기운은 여전히 도성 곳곳에 남아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으며 서진은 자신의 남은 생명력을 모두 짜내어 이를 정화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해도 고려의 대지가 다시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신목이여,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 이 땅을 치유하라. 서진의 육체는 서서히 나무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 푸른 물결은 개경 전체를 뒤덮으며 모든 마귀와 역병을 씻어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멸한 줄 알았던 강호의 머리가
서진의 발목을 물어뜯으며 마지막 발악을 가해왔고 그의 육체는 다시금 검은 안개로 뒤덮여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강호는 죽음의 문턱에서 신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 서진의 몸을 빼앗으려 시도했고 서진은 갑작스러운 탈환 공격에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연과 청룡군 무사들이 지하로 달려왔으나 그들 앞에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시작한 서진과 그를 잠식하려는 강호의 원혼이 엉겨붙어 괴물처럼 변해가는 끔찍한 광경만이 펼쳐져 있었다. 서진님,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나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소연의 절규어린 외침이 동굴을 울렸으나 서진의 눈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이제 생명이 아닌 파괴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진의 몸속에서는 신목의 빛과 강호의 어둠이 처절하게 싸우며 그의 육체를 붕괴시키고 있었고 그는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제단은 완전히 붕괴하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고 개경의 하늘에는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잡고 자신의 가슴 속에 깃든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내어 강호의 원혼과 함께 자폭하려 시도했다. 그의 육체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갈갈이 찢겨나갔으나 그 숭고한 희생의 의지는 신목의 정수를 자극하여 전례 없는 기적을 일으켰다.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기둥은 강호의 어둠을 영원히 가두어 봉인했고 서진의 몸은 그 신목의 가장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며 자취를 감추었다. 도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나 그 대가로 고려는 자신들을 구원한 영웅을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개경의 하늘이 둘로 갈라지며 쏟아지는 검은 빗줄기는 고려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는 저주의 비명과 같았다. 국사 강호의 마기는 이미 거대한 뿌리가 되어 도성 전체를 뒤덮었으며 사람들의 절망을 양분 삼아 기괴한 형상의 검은 숲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하 재단의 붕괴 속에서 다시 솟구쳐 오른 강호는 이제 인간의 형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하고 뒤틀린 목질의 괴물이 되어 있었으며 그의 심장 부근에서는 빼앗은 한 장군의 연기가 검게 타오르고 있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숭상하던 신목의 진정한 끝이며 내가 완성한 영생의 낙원이다. 강호의 포효가 대지를 뒤흔들자 도성 곳곳에서 불길한 검은 꽃들이 피어나 도끼를 뿜어냈다. 한서진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으나 그의 육체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목의 화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의 피부 곳곳에는 비취색 이끼와 단단한 나무 껍질이 돋아났으며 눈동자에서는 태고의 생명력을 머금은 찬란한 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왔다. 서진은 자신의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가슴 속에 품은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와 고려,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그를 이승의 경계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제7경인 천지일체의 경지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마저 신목의 정수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두 손을 천천히 허공을 향해 뻗었다. 서진의 등 뒤로 수천 척 높이의 거대한 비취색 신목 환영이 솟구쳐 오르며 개경을 뒤덮고 있던 검은 안개를 단숨에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무공의 초식을 넘어 대지의 의지가 서진의 몸을 통해 발현되는 신성한 현상이었으며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죽어있던 땅이 소생하며 푸른 새싹이 돋아났다. 강호는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자 광분하며 수천 개의 검은 촉수를 휘둘러 서진을 짓누르려 했으나 서진의 주변에 형성된 신성한 기운은 그 사악한 공격들을 허공에서 먼지로 되돌려버렸다. 너의 탐욕은 대지를 오염시켰고 너의 위선은 하늘을 가렸으니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영원한 소멸을 맞이하라. 서진이 검지를 들어 강호를 가리키자 하늘에서 거대한 빛의 기둥이 내려와 강호의 거대한 몸체를 지면에 박아버렸다. 이것은 신목 칠경의 정수인 천지일체의 첫 번째 권능으로 만물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정화의 힘이었다. 강호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체내에 가두어 두었던 원혼들을 해방해 서진을 공격하게 했으나 서진은 윤회의 기운을 극대화하여 그 고통받던 영혼들을 따뜻한 빛으로 감싸 안으며 승천시켰다. 억울하게 죽어갔던 아이들의 영혼이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자
강호의 마기는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의 육체는 서서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성 밖에서 대기하던 소연과 청룡군 결사대는 서진이 만들어낸 비취색 길을 따라 성 안으로 돌입하여 남은 살수들과 주술 인형들을 격파해 나갔다.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을 보고 각자 손에 든 농기구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폭정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민중의 파도는 천도문의 잔당들을 집어삼켰으며 도성 전체가 서진의 호흡과 공명하며 거대한 정화의 의식을 치르는 전장으로 변모했다. 소연은 멀리서 신처럼 거대해진 서진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며 적들의 심장을 찔렀다. 강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심장에 박힌 한 장군의 연기를 폭발시켜 서진과 함께 동귀어진하려 시도했으나 서진은 이를 예상한 듯 자신의 가슴을 열어 아버지를 받아들였다. 두 영혼이 신목의 정수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서진의 무공은 완성의 단계를 넘어 신화의 영역에 진입했다. 서진의 온몸은 이제 투명한 비취색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손끝 하나에 개경의 모든 건물이 정화되고 대지는 풍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강호의 검은 육체는 신성한 불꽃에 휩싸여 재 한 줌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으며 그가 세웠던 피의 제단은 거대한 나무 아래의 거름이 되어 소멸했다. 싸움이 끝난 뒤 개경의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으나 그 중심에 서 있던 서진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발은 지면 깊숙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팔은 하늘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가 되어 고려를 지키는 거대한 수호신목으로 변해갔다. 서진의 인간으로서의 의식은 대지의 흐름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영롱한 비취색 열매가 되어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매달려 세상을 굽어보았다. 소연은 나무 아래로 달려가 서진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평온한 바람의 속삭임과 나뭇잎이 부대끼는 서늘한 소리뿐이었다. 신목이 된 서진의 주변에는 수많은 나비와 새들이 모여들어 노래를 불렀으며 나무 아래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나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의 갈증을 씻어주었다. 청룡군의 무사들은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한 장군과 그의 아들 서진을 기리며 나무 주변에 사당을 세우고 고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다. 염도의 배신과 강호의 폭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제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온 신목의 계승자가 자신들을 구원했다는 전설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매일 아침 나무를 찾아와 서진의 가지에 쌓인 먼지를 닦아주며 그가 언젠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고려는 다시 번영을 되찾았고 개경 중앙에 자리 잡은 거대한 신목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영험한 장소로 숭상받았다. 신목의 가지는 사계절 내내 비취색 잎사귀를 잃지 않았으며 나라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로 경고를 보내 백성들을 보살폈다. 서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가 바랐던 정의로운 세상은 이제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되었다. 비록 그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잃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내지 그 자체가 되었고 그의 맥은 고려의 산하를 흐르는 모든 물줄기와 바람 속에 깃들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어느 깊은 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때 신목의 줄기 사이에서 은발을 한 청년의 환영이 잠시 나타나 소연의 무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것은 서진이 지녔던 마지막 인간의 조각이 세상에 남긴 작별 인사였으며 이제 그는 진정한 신의 반열에 들어서 세상을 수호하는 임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신목의 그늘 아래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옛 전설을 이야기하며 평화로운 고려의 밤은 계속되었다. 백두산 천지의 차가운 물속에서 시작된 소년의 처절한 복수극은 이렇게 장엄한 구원의 대서사시로 막을 내렸으며 신목의 맥은 영원히 끊이지 않고 이 땅을 지켜나갈 것이다. 서진이 남긴 신목 7경의 무학은 훗날 청룡군의 후예들에 의해 비급으로 정리되어 전해졌으나 그 누구도 서진이 도달했던 천지일체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공의 강함보다 서진이 보여준 희생과 의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가르침은 무인의 도리로 자리 잡았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개경의 신목은 꿋꿋이 자리를 지켰으며 그 거대한 나무 아래서는 여전히 비취색 꽃잎들이 휘날리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정화했다. 소년의 복수는 피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생명의 찬가로 마무리되었고 고려의 역사는 신목의 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마지막으로 신목의 가장 높은 곳에 맺혀 있던 비취색 열매가 땅에 떨어져 새로운 싹을 틔우자 백두산 천지에서도 거대한 기운이 용솟음치며 서진의 귀환을 축복했다. 이는 신목의 생명력이 순환하며 또 다른 수호자를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했으며 고려의 평화는 앞으로도 수천 년간 지속될 것임을 하늘이 보증하는 징표였다. 서진은 비록 나무가 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이 땅의 모든 풀뿌리와 나무 줄기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전설은 끝났지만 신목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고려의 산천을 누비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진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